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국을 변호한다. 검찰공화국 혹은 4천만 모두가 걸면 걸리는 나라, 이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는 오늘 교원 징계위를 열고 조국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약 3년 6개월 만의 결정입니다. 파면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상 중징계 중에서도 정직 해임보다 높은 최상위 처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5년 내로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 및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징계위에 넘겨진 사유는 자신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보고서 등 증거를 꾸미도록 교사했다는 증거 위조 교사 혐의, 마지막으로 수사에 대비해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했다는 증거 은닉 교사 혐의 등입니다. 이 가운데 장학금 600만 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판단한 게 파면 결정을 내는데 결정타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 내부 규정상 5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임 이상의 징계를 주게 돼 있다면서 법원 판단까지 나온 마당에 학교로서도 더는 경계를 미루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게 서울대 측 설명입니다. 앞서 서울대는 이 사건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계속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총장이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청하여 이번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대 측의 이 같은 징계 결정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의 파면 결정이 공개된 직후 페이스북에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입장문에서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서 즉각 항소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 주길 학교 측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한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대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는 건데요. 그래서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하겠다. 그래서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어제 페이스북에서 조국을 변호한다. 이런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었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과 그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국 가족에게 가해지는 검찰과 언론의 압박, 그리고 거기에 편승하여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대중들의 광결인 행동이 무서웠습니다. 한때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흡사 내가 그 폭력과 마주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변호한다 라는 유튜브를 하나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조국 파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30몇 년 전에 4천만 모두가 걸면 걸리는 나라, 이런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맘먹고 걸어서 걸리지 않을 사람이나 가족,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기업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검찰이 망나니 칼춤을 추는 사정정국에 걸려 풍비박산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썼던 글입니다. 검찰의 그물에 한번 걸려들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당혹감은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던 생활 환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인적 네트워크가 먼저 무너집니다. 회사의 경우는 거래처의 수지가 뚝 끊기고 맙니다. 검찰은 주변부터 건들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잡기 위해서 조국 가족을 비롯 조국과 연을 맺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쫓기 시작했던 것을 상기해 보면 압니다. 자신이 당하는 거면 모를까?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초를 받는 것,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모릅니다. 이거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공무원들은 모든 일에서 원칙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날이면 날마다 그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조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걸려든 당사자는 공무원들에게는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일 당하면 사업체 넘어가는 것은 금세입니다. 왜냐? 공무원들이 사사건건 원칙을 들먹이면서 태클을 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회사가 망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처음부터 망할 회사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이란 좋은 거지만 그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만을 대상으로 그 원칙을 강제하게 되면 그 사람이나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어렵다 생각되면 노조가 껍벅하면 버리는 준법 투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원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강력한 파업 수단이 되는 사회, 그게 우리 사회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면 어떻게든 견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검찰 못지않게 무서운 집단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쩌면 검찰보다 더 무서운 집단인지도 모릅니다. 이 집단은 바로 언론 매체입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기자들입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을 몰아세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그들은 사람을 몰아세웁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이전에 벌써 이들은 여론으로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이들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건 아예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검찰에 출두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당사자는 이미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그렇게 언론의 밥이 되고 난 다음이면 이제 본격적인 시련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업은 거래처 혹은 고객사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기업 대표가 구속된 마당에 어느 은행에서 여신을 줄 것이며 어떤 고객사가 있어서 그 회사에 일을 맡기려 할까요? 은행권은 기업의 여신에 대한 일시 상환을 서두릅니다. 고기업은 맡겼던 일도 다른 곳으로 돌리러 듭니다. 문을 닫을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에 이르게 되면 검찰의 표적이 된 그 사람은 그제서야 자신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괘씸죄에 걸렸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리고 벨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어차피 죽은 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한 번 더 버텨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더 참혹합니다. 사회에서 더 심하게 매장당하는 결과밖에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산송장이 되는 길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대개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어도 깜빵에 갇혀 있는 자기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이는 건 참으로 못할 일입니다. 자식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는 일은 차마 견디기 힘든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이르면 그 사람은 이제 이실직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이실직고 하렸다. 네,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검찰은 그렇게 건수 하나를 챙깁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조국 보면 압니다. 한 나라의 장관, 그것도 법무장관을 지낸 사람도 검찰의 칼날에, 검찰의 그물에 걸려들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검찰공화국입니다. 하물며 힘없고 빽없는 일반 개인의 경우야 더 말해서 못할까요? 그래서 나는 조국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그 지인들이 모두 줄초상을 치르고 있는 조국의 신난한 현실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국과 그의 가족이 안쓰럽습니다. 법이 맞는 건 아닙니다. 오늘 조국이 받은 저 파면 처분을 한번 보세요. 500만 원 이상이면 징계를 받는 거기에 500만 원을 받은 조국은 파면당에 마땅하다는 저 법의 논리요. 나는 여전히 저 600만 원이 뇌물인지에 대해 판단이 안 섭니다. 무엇보다 서울대의 저 징계가 그리고 조국과 그 가족이 받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판결이 도대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느 유튜브 방송에 목소리 출연을 했는데요. 거기서 법가의 실천적 사상가인 상학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모든 걸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 했던 상학의 마지막은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준엄한 법의 실행이 결국 그를 참혹한 죽음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상학은 개혁적인 법의 실천, 즉 변법으로 진나라의 기틀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과연 어떤가요? 지금 과연 윤통과 한동훈이 벌이고 있는 이 사정정국이 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처럼 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 정부에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상황과 같은 원대한 계획 같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나와 뜻이 다른 이들을 죽이겠다고 칼춤을 추는 일만은 제발 여기서 그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